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2부를 책임지게 될 텐데요.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 약세 출발한 이후에 양봉 전환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하면서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개념. 그런 부분들 좀 짚어가면서 시장을 좀 같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옆에 수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수영 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도 고종현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덥죠? 네, 밖에 날씨가 많이 더웠죠. 그 수영 씨는 뭐 휴가 계획 없으신가요 혹시? 휴가요? 네. 네, 저는 휴가 아마 뭐 한 8월쯤에 네.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휴가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루하루가 뭐 매일 그러니까 뭐 이게 주식 시장과 휴가를 사실 뭐 네.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시장이 마냥 좋다라고 해서 또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쵸. 하루하루 뭐 시장이 안 중요한 날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바람이 있다면 예. 수영 씨가 휴가 가실 때 네. 저를 좀 데리고 가셔서 어떤가. 자,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하세요? 그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했었죠? 네. 예. 복습을 하기 전에 말이죠. 네. 일단 그 오늘 저희 코너 도와줘요 리치맵 그러네요. 전화 상담 코너가 있거든요. 네. 참여 방법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종현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데요. 과연 고종현 전문가는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드리죠.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예, 뭐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섭섭하죠, 그럼. 그렇죠. 전화 상담도 이따가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복습 기억나세요 혹시? 근데 수영 씨가 제가 느끼기에도 네. 5일 동안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니까 네. 강의 내용도 좀 많이 헷갈리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 개성들이 강하셔서요. 5분이 정말 어느 하나 비슷한 분이 안 계세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성향이나 뭐 그런 자기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나요? 세영 씨. 고종현 전문가죠. 그래요? 호흡이 가장 잘 맞는 거. 이런 질문은 내일 누구 나오시죠? 내일 이성대 전문가. 이성대 전문가님이 이런 질문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예? 고종현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예.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요. 네. 영업이익, 매출액, 뭐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도 보조지표가 있었죠. 그랬죠.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조지표요? 네.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차트상의 보조지표죠. 그리고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차트상의 보조지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예. 수십 가지의 보조지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자기와 맞는 걸 쓰고 고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 보조지표를 선택하기 전에 주지표인 캔들과 거리량을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지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PER도 이제 한 가지의 보조지표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뭐 PBR, ROE. 그렇죠. 네. EPS도 있고 그렇죠. EPS.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상 기본적 분석상에서도 주가 차트 흐름상에서도 이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중바닥형도 있고 네. 외저점, 외고점 뭐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재무제표 역시도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뭐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외저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기업 실적이 급하게 돌아나가는 것이 이제 한 가지의 패턴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계속 줄어들다가 기업 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줄어들다가 돌아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대바닥을 그려버리는 형태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본적 분석상의 재무제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이거죠. 재무제표 해석을 하다가 네.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머진 모멘텀의 종류와 시장과 종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우실 텐데 시장 차트, 시장 상황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의 종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이제 추진력이라는 그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뭐 상승의 모멘텀 그것이 이제 한글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상승의 명분이죠. 상승의 이유 그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목의 모멘텀도 있고 시장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라는 것은 무조건 모멘텀이 발휘됐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멘텀은 하락 모멘텀도 있어요. 하락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은 재료이고 재료에는 악재도 있는 반면에 호재도 있죠. 그래서 그 어제 이제 월요일에 시장이 개파랗고 음봉을 주면서 장중에 이제 강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악재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그렇죠 구제금융 우려감 그것이 이제 시장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장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올해 5월 달에 이제 시장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5월 달에 시장의 가격 조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5월 달과 6월 달과 7월 달 사이에는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투영 씨도 한번 보시면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그 아닌가요? 박스권 아닌가요? 횡보죠, 횡보. 예, 횡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조정은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시간만을 소비하는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내려온 상태에서 위아래 방향성이 없는 이유는 또 뭘까요? 위아래 방향성이 없는 거네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닐까요? 왜 어디로 튈지 모를까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뭐 내가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유 없이 사진 않잖아요. 저 돈만 씁니다 하고 주식 그냥 밀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없습니다 하고 빼는 거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야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장이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건데, 최근에는 실제로 오늘 시청자분들도 시장 체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뭐 좋은 호재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보다도 악재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먼저일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시장을 한번 잘 보시면요. 시장이 지금 그냥 수영 씨 한번 보세요. 5월 달에 가격 조정이 2,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아니 유로존이고 뭐 경기둔하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의 변동만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많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진 않은데요? 불안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잠시 후에 제가 기술적으로 이 차트를 좀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차트를 보시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어디 튈 것인가에 대한 지루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 어디로 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조정 구간, 가격 조정을 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치죠. 오르든 내리든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횡보에 대한 방향성은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일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에 지금 보시면 거래 바닥이 나와요. 거래 바닥이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거래 바닥이 나오고 저점이 나온과 동시에 시장이 이쪽 1,800포인트를 끼고 등락을 펼치는 흐름상에서 거래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주지표에는 캔들과 거래량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영 씨.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네.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관망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팔든 사든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을 주고 우횡보를 주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방향성은 결국엔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고 그 모멘텀이라는 게 붙게 되면 방향성은 강하게 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화요일 2부 시간에 시청자분들에게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런 이론상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이나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모멘텀 강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위치를 좀 봐보고자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일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번 주 중에 지금 중국에서 경제회의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긴축 완화에 대한 것을 넘어서 금리 인하를 2차례 올해 단행을 하고 실제로 유동성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에 의해서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작년 8월 달에 가격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유로존에 의해서 기간 조정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5월 달 조정이 나오고 나서 5, 6, 7까지 오늘날까지 해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로존이 그렇게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유로존 리스크하고 미국하고 따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죠. 유로존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어려워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의 하락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시장은. 근데 유로존의 리스크, 제한적인 유로존만의 국한적인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는 가격 조정을 받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G2, 미국과 중국 안에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거래량 느는 것도 보셨잖아요. 가격 수렴하는 것도 보셨고요. 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강의로 좀 돌아오면 주가의 변동성을 부여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수용 씨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네. 왜 사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네. 답변이 오겠죠? 네.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 씨가 지금 주식 투자 하시다가 지금까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네. 보통 어떤 가장 빈번하게 들었던 재료, 이유, 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른다니까 사는 거죠. 단순히 오르는데 왜 오른다라는 것은 모르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네, 예로 재료들, 그렇죠. 뭐 네. 자원 개발을 한다든가, 네네. 뭐 M&A, 네, 뭐 신약 개발, 그렇죠. 뭐 삼상 실험 성공 네,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촉매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단순하게 이제 오늘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용 씨도 그런 내용들 재료를 듣고 이제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단순히 앞에서 이제 수용 씨가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오를 것 같으니까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글쎄요. 되는 얘기인가요? 그냥 꿈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참가자들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했다. 이것도 모멘텀인가요? 그렇죠. 유가가 그것도 하락했다라는 것은 재료예요? 정유주들한테는 중요한 재료죠. 하락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니까. 예.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싸지는 반면에
가격도 같이 다운되면서 뭐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유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명분으로도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 환율 상승도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예. 시장의 모멘텀. 조금 이따가 이제 모멘텀을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시장의 모멘텀도 있는 반면에 개별 모멘텀이라는 게 있죠. 그 회사의 모멘텀이 그렇죠. 예. 개별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하면서요. 예. 시장 동조화가 강한 종목군들이 손실률이 커요. 그렇죠. 요즘에 예. 예.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반면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 네. 오늘까지 12%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오. 시장이 아직 바닥인데도. 예. 그러니까 걔는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시장 시황은 안 좋은데 개별적인 좋은 호재거리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혼자 오르는 거예요. 혼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돼요. 시장 모멘텀은 아까 이제 소영 씨가 아주 잘 얘기를 했던 것이 환율이나 유가 그리고 뭐 대외 변수죠. 유로존 얘기들이나 시용 등급 강등이나 상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 금리 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개별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당의 신약 개발, 특허, M&A 뭐 그런 재료들. A라는 종목이 M&A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시장이 막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종목이 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모멘텀 그 A라는 종목의 개별 모멘텀은 딱 A라는 종목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얘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해서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 모멘텀도 있다. 그렇죠. 하락 모멘텀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 유상증자라는 거 아시죠? 아, 많이 당해봤죠. 유상증자, 네. 감자.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우량사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아주 드물어요. 예. 근데 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특히 예.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쵸. 빈번하게 하죠. 어떻게 네, 보면 부실한 잡주들. 종목군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이 근데 딱 이것은 좋다 또는 나쁘다, 호재다, 악재다라고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유상증자의 종류도 아시죠? 네. 삼자 배정도 있고요. 삼자 배정, 주주 배정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자 배정은 악재인 것 같아요, 호재인 것 같아요. 삼자 배정은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의 짓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약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삼자 배정은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증자를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프리미엄이 감소하게 되고 투자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네. 근데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한테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몇십만 주, 몇백만 주 증자를 하겠습니다. 뭐 네.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량 블록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예수라는 것도 있고 묶여버리고 예.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증자로 함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보다 네. 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돈이 들어가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얘가 무슨 일을 할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도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제 삼자 배정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가치 희석이라는 악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유상증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가지의 개별 모멘텀이고요. 자, 그리고 선반영과 후반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에 기술적 분석의 개념 할 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아무리 내가 테크니컬리스트, 뭐 차티스트라고 해서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승률을 높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요즘만큼이나 시장이 중요한 구간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좀 두루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같이 병합을 해서 승률을 좀 높여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반영적인 측면이나 후반영적인 측면은 간단해요. 선반영이 뭐예요? 혹시? 선반영, 네. 미리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후반영은 주가가? 그렇죠. 후반영은 뭡니까? 후반은 이제 보통 그 실적이 나온 거 보고 그렇죠. 뒤에 반영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자라고 하면 네. A라는 종목인데 동전주입니다. 500원짜리예요. 네. 부실주고 잡주를 떠나서요. 우량주를 네. 떠나서요. 500원짜리가 막 올라가지고 한 5,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금강원에서도 이상급등을 하게 되면 네. 조회 공시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조회 공시를 요구할 때마다 사유 없다, 네. 사유 없다, 사유 없다 하는데도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국내 굴지의 모 전자회사가 이 A라는 회사를 인수해 간다더라 네. 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선반영인 거죠. 예. 자,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시세가 어떠한 재료가 있는 시점까지 그냥 미리 올라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상승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호재성 뉴스가 하나 딱 튀어나왔어요. 올해 2월달, 3월달 사이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당시,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고점을 갱신했을 그 시기에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기대감이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면서 나왔었는데, 기아차하고 삼성전자가 2월달, 3월달까지 계속 상승을 했어요. 4월달까지. 네. 상승을 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갤럭시 시리즈의 신제품, 그리고 기아차는 K9이라는 차종의 라인, 네. 신제품,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오다가 정작 이런 신제품들이 발표되는 그 당일부터는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반영이라는 것은요,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작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거꾸로 갑니다. 종목이 거꾸로 갑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살 사람은 이미 샀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물론 잘 올라오다가 뉴스 나오는 시점부터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잘 올라오다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뒤따르는 개인 매수세도 있고, 후발주자들 막판에 와가지고 끈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동은 늘어납니다. 변동은 늘어나나 직전에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이런 상승의 추세는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영 같은 경우는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후반영은 그 모멘텀이 반영되는 그 시기부터 종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상에서 이런 그 후반영적인 측면상에서 약간의 이제 팁을 좀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차트라는 그 툴을 이용할 줄 모른다라고 해도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남석유를 좀 보면서 주식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하이마트고요. 네. 자, 호남석유인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호남석유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다 하면서 계속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이쪽 한번 보세요. 11만 원부터 자, 11만 원부터 네. 47만 원까지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보시면 계속 완만하게 저점하고 고점이 높아가면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실적이 좋다 사상 최대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온 시점에서 그 호남석유의 작년 8월 직전에 시장 고점 나올 당시에, 그 당시 그 가격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들이 나온과 동시에 시장 국가라지면서 같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이미 올라온 폭이 보이잖아요.
이미 올라온 상승한 폭이 보이잖아요. 상승한 폭이. 네. 그래서 상승한 폭이 보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봤자 이미 살 사람들은 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왜 올라가나요? 주식이요? 예. 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상수 쪽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최근입니다. 올해 2월 달인데요. 올해 2월 달 4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 고가를 확인을 하고 주가가 다시 23만 원 정도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얘는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네. 적자 전환으로. 예. 어닝 쇼크였거든요. 그렇죠.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4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또 뭘까요? 40만 원.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망들, 예. 우려감. 예. 그것이 선반영된 측면상에서는 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해도 얘가 더 내려올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3분기를 봐야 되는 시점이죠. 2분기 어제 실적 나쁘다더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미 주가는 하락해 있는데 네. 2분기 실적 때문에 부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선반영적인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강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선반영과 후반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못 보시더라도 지금 재료가 나온 시점에서 미리 기반영이 된 종목인지 뭐 내려왔든 올라왔든 이미 움직여 놓은 종목인지 예, 그렇지 않은 종목인지를 꼭 파악을 하시고 모멘텀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시장 모멘텀하고 이제 개별 모멘텀하고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만의 특별한 모멘텀이 있죠. 내재된 모멘텀이. 휴전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북 관련된 그 리스크 이것도 이제 하나의 악재성 모멘텀이 되겠죠. 저번 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12시에 북한에서 뭐 발표한다고 했을 때. 아, 그렇죠. 요동쳤잖아요. 그날 오전에. 잘 기억하시네요. 예.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당시에도 이제 고객분들이 그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오전에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한 5분 전에 먼저 그 내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12시에 뭐 한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잠깐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정작 12시에 발표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원수칭호. 예. 네. 12시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만의 약간 좀 특별한 리스크 중에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대북 관련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참 예측하기가 힘들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그 시점에서 유동을 쳐요. 미리 유동을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얘는 적어도 선반영은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대북 관련 리스크라고 한다면 네. 선반영이 없죠.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시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서도 대북 관련 리스크나 중동 리스크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시장 모멘텀이기도 하면서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뚝 떨어지겠죠. 시장은 밑으로 출렁이죠. 예. 하락 모멘텀을 받으면서. 예. 근데 대북 관련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 오르는 종목군들도 예. 있잖아요. 방산주들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붙여버립니다. 예. 그것이 걔네들한테는 가장 큰 호재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의 개별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이 이제 대표적이죠. 작년 2월 달에 중동 리스크가 발발을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업종이 있죠. 중동은 건설 아닌가요? 아니죠. 중동은 그런가요? 건설한테는 악재죠. 예. 악재, 피해 업종이 되죠. 수혜를 중동은 본다. 예. 오일 부자 많잖아요. 오일 부자. 정의우주. 예. 예.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정유주들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 악재이기도 하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고요. 시장 악재이기도 하면서 특정 업종군들에게는 개별 호재성 모멘텀으로 다가간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모멘텀 중에는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가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시장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자 지금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동성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정도에 열리는 그 금통위 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 거기서 네.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네. 금리를 결정하는데 증권시장은 실제로 그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유동성 시중에 얼마나 풀려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에다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더 붙일 수 있냐라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 그것이 이제 시장 모멘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은행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부동산으로 가든 네. 증권 쪽으로 오든 채권 쪽으로 가든 하겠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증시에 이제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금융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하기, 그렇죠? 금리 인하기에 유동성 장세라는 우리도 얼마 것이 전에 나오죠. 금리 내렸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렸나요? 그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장 외적인 부분 상에서 유로존이나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우리 시장 안에서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내재된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유동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요.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작년 이제 하반기에 막 접어들었을 때쯤 네. 시장에 8월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막 접어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지나갈 때쯤 50년 이래 최대로 미국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최대치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데요. 각국이 이제 공조를 통해서 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네. 자꾸 은행에서 돈을 나가라고 밀어내고 있는데도 돈들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대책들은 계속 활발하게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들이 이제 경직화되고 부동화가 돼 있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네. 유동성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를 보려면 유동성을 풀어서 돈을 풀어서 그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자가 돼야,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유동성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네. 유로존 리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풀 생각을 안 해요. 위험하니까. 투자된 돈이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동성. 예, 그렇죠. 약간 이제 외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동성인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네. 저는 왜 돈이 없을까요? 그렇게 글쎄요. 돈이 많이 풀리는데 왜 나는 없을까? 나한테는 왜 안 들어오나? 이 뭐하는 유동성인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도 3차 양적완화는 거의 이제 히든카드 마지막 남은 조커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네. 그 사람도 이제 지난주에 상하원에 이제 출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장 초점으로 맞췄던 것이 유동성을 푸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풀려져 있는 돈들을 은행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화되어 있는 자금들을 말 그대로 유동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돈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증시만 봐도 그렇죠.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그냥 줄줄 흘러내려요. 시장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와서, 네. 자, 4년마다 돌아오는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영 씨도 혹시 매매해 보셨나요? 이 종목군들 선거 관련 일정이 형성되는. 아니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4대강 때는요. 아우, 전 재산을 그냥 다 집어넣었다가. 4대강 때요. 예, 뭐 되는 줄 알고. 음, 눈물만 흘리고 나왔죠. 그때 엄청났죠? 아, 예. 말도 하기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네요. 어, 네. 이화 뭐뭐 네. 종목도 있고 뭐 홈 뭐뭐 종목도 네, 있고 삼. 울트라 뭐뭐도 있고 삼 뭐뭐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그 선거 관련 일정에 형성되는 테마, 예, 참 알아두셔야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매 주기마다 돌아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준비해서 그 선거 테마만 제대로 타면 주식농사는 다진다라는 소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시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인 테마나 그 뭡니까 대선 관련 정책주들 있죠. 정책 수혜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대시세가 나잖아요. 보통 뭐 1000% 가까이도 시세를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 모멘텀,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 모멘텀을 왜 시장 모멘텀에 끼워넣냐면요. 워낙 큰 시총을 가지고 여러 종목군들이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테마 종목군들은. 그래서 시장 모멘텀으로 좀 껴서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선거나 정치인이나 관련 없는 종목군들은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관련이 없는 애들은 안 움직여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애매한 거죠. 또 시장 모멘텀이기도 하면서 개별주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시총 자체가 큰 종목군, 점차 커지는 종목군들이 여러 종목이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선거 테마는 4년 주기로 돌아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한 번씩 흔들어 놉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모멘텀으로 좀 잡아놨던 거고요. 아니 뭐 금감원이라 그러나요? 네네. 금감원에서 뭐 테마주는 단속을 하겠다. 네. 강력하게 뭐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근데 뭐 여전히 뭐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제 경험, 뭐 언제 뿌리 뽑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4년마다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 테마입니다. 네. 예. 그 시기마다 그런 내용들은 나왔어요. 예. 근데 늘 있죠. 그죠? 예,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개별 모멘텀, 다음은 이제 개별 모멘텀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나요, 우리? 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안 남았나요? 예. 자, 개별 모멘텀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 다 못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기 싫어서요.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네. 자, 개별 모멘텀은 이제 종목만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개별 모멘텀이 종목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 종목은 가는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무상 증자, 예, 그와 반대되는 감자, 그리고 M&A 인수합병, 신기술 개발, 뭐 특허나 신사업 진출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외자유치는 최근에 이제 그 재료성이 좀 많이 줄어든 재료고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라는 게 한번 있어요. 자산주들이 가만히 있고 시장 소외를 받고 있다가 정말 얇은 작은 거래량으로 한 몇백 프로가 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산주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회상장은 이제 백도어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사업 진출 앞에서 말씀드렸고 대규모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뿐만 아니라 대형사들한테도 대규모 공급 계약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굴뚝주라고 하는 조선이나 철강 종목군들의 실적 그리고 조선업종에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수주를 했다. 정말 큰 건수를 수주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조선주 애들이 7, 8%씩 막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이 조선주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규모 공급 계약과 같은 수주 내용들과 같은 경우는 그 대형사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 쪽에 파업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2차 파업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지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주식 변동은 보통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 보통 장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블록딜러 형태로 어떤
관계,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 치고 올라가다가 최대 주주가 몇 프로의 주문을 장내에서 매도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개별주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내 매도는 물량 부담을 느끼고 그것보다도 더 악재가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최대 주주가 주인이 팔았다라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런 모멘텀들을 이제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모멘텀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사고 팔기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데, 왜 사고 파냐, 왜 사냐, 왜 파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뭐다라고 내놓는 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전 투자라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 중요한 것은 모멘텀을 이용하시려면 선반영과 후반영, 기반영과 후반영에 대한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차트를 내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주가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기술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또한 자, 재무제표, 지난 시간에 했던 재무제표, 이 표 안에 영업이익도 있고 매출도 있고 뭐 잉여현금도 있고 많습니다. 부채 비율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적정 가치, 적정 주가라는 게 나와요. 이 표를 해석하면 얘는 10,000원짜리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주식시장 안에서는 얘가 10,000원짜리라고 해서 10,000원에서 안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수급에 의해서 때는 20,000원도 갔다가 때로는 5,000원까지도 하락을 합니다. 적정 가치가 1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상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절대적인 가격선으로 딱 얼마다라고 매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는 매력이 없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시장의 PER이 시장의 가치가 한 PER이 10배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내 종목이 뭐 8배나 7배 또는 동업종, 건설업종이다라고 했을 때 대림산업이 지금 PER이 5배다. 근데 GS가 한 3배 수준밖에 안 돼요.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도 이 표 본다라고 해서 답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본다라고 해서. 그게 있고요.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네. 예. 네, 오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입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입니다. 자, 오늘 고민들 해결에 앞서서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주에 사시는 40대 후반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씨.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투자자입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요청할 종목은요, 하이마트인데요.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한 후로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한 달 전쯤에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쭉 떨어지네요. 추석 때쯤이면 매출이 오르고 주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을 올려주셨네요. 하이마트. 매수가는 58,500원이고요. 비중은 80%입니다. 하이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네. 예. 49,050원의 종가를 기록했네요. 하이마트. 진단 한번 내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M&A 그리고 그 경영진의 배임과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하한가도 기록했던 종목이죠. 참, 그 당시에는 한 77,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신 것이,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롯데쇼핑이 인수를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정말 큰 기대감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 시너지라는 것은 이익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냐. 앞에서 이제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했잖아요. 기업의 실적 이익 모멘텀입니다. 그 시너지를 롯데쇼핑과 하이마트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단순히 롯데쇼핑이 가져갔으니까 얘는 잘할 거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하이마트가 6월달 들어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재반등이 들어가면서 최근까지 흘러내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기 모멘텀입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이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5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58,500원입니다. 네, 58,000원에 매수가를 지니고 계신다라고 하면 굳이 그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는데요. 주가가 돌아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우려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에 불식되지 않거든요. 서서히 돌아가는 게 경기이고 서서히 꺾이는 게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하나, 그 경기에 대한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소돼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시는데 48,000원 밑에서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노업을 가지고 좀 수익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어느 정도 가격 할인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 메리트를 뜰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계속 이제 기관 수급도 밑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보유를 좀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자 한다면 63,000원에서 64,0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그 지난 그 인수 M&A와 관련된 재료 때문에 하락을 하고 나서 계속 이쪽으로 이제 부딪혔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6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두시고 64,000원이 넘어가면 그 시기에는 한번 64,000원 정도에선 잘라내줬다가 이후에 넘어가면 그때 다시 보셔도 됩니다. 64,000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업 이익 모멘텀이고 이후 전망 자체도 상당히 좀 고성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나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63,000원까지 보시면서 64,000원입니다. 네. 64,000원이요. 네. 근데 비중이 80%니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그 비중에 대한 부분도 그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 이후에 그 수익권도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시점이라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제가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 성향에 맞게 이 종목을 그냥 기노업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큰 종목이 아니니까요. 네. 적당히 비중을 줄여주시더라도 뭡니까? 손실권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갖다 패지 마시고요. 네. 올라오는 시기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주고 종목 업종을 좀 변경하는 형태,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네, 휴대폰 끝자리 3286님이 올려주셨네요. 카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7,4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카프로 오늘 마이너스 4.81% 하락해서 네. 13,850원에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카프로도 이제 카프로 락탐이라고 하는 화학 화학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형주이다 보니까 오늘 대형사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수급이 같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석유가 어제 어닝쇼크를 발표를 하고 나서 화학주 대형사들의 오전에 좀 많이 약한 상태에서 그 후반에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전에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낙폭이 좀 커졌다가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호남석유를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카프로라는 종목은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도 업종상의 이제 업종상의 모멘텀을 따라가는데 그 업종의 대표주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시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사들 약간의 좀 그 개별적인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화학 대형사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흐름이 확인돼야 중형주에 강하게 매기가 돌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매력적인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올라봤자 7, 8%가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중형주들 같은 경우는 4% 정도의 크기의 종목군들은 3, 4일 동안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지금 16,000원 이하 구간, 15,000원, 16,000원에서 17,000원 이하 구간 상에서 저점을 한번 잡았다가 지금 밑으로 미끄러졌는데요. 과대납폭 충분히 들어왔고요. 반등세기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좀 보고 가시는데, 예, 밑에다 갖다 패실 필요는 없고요. 예, 역시도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탄력 있는 반등이 좀 들어오는 시기에, 예, 그때 한번 다시 종목 진단 요청을 하시죠.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신 거죠? 예. 네, 카프로. 네, 카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3394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3일 전에 사셨는데요. 매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네. 매도를 못 하셨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이 얼마나 되시죠? 네, 가격을 안 올려주셨어요. 안 올려주셨어요. 예. 일단은 어제 오늘 사이에 셀트리온 음봉 뚝뚝 두 번 예,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얘는 매수가 들어오면 정리하십시오.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매수가 근처겠네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요. 이전에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 경부터 공매도 세력을 뭐 진압하겠다라고 해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상당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이 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의 3만 원대 가격은 저렴하지 못합니다. 예, 큰 매력이 있는 가격 단가가 아니라서요. 이후에 아무래도 그 4월 달부터 2만 원짜리가 지금 3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공매도 쳐놨던 것들도 이미 환매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부분 들어왔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뒤따라주는 수급이 있어야 종목이 오르는데,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낙폭이 좀 있다 보니까요. 음봉이 이제 두 번 길게 좀 떨어졌는데, 차트 좀 보시죠. 어제 오늘 사이에 갭상승 나오고 음봉이 이제 길게 떨어졌는데, 예, 길게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이제 그 시초 단가의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려온 낙폭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매수하셨으면 비싸게 사셨더라도 한 37,000원 정도에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오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근처 오시면요. 매도 후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네, 문자 상담인데요. 4951님이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23,8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LG 디스플레이. 네, 오늘 플러스 2.08% 상승해서 22,10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진단 한번 받아보죠. 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제가 일부 시간에 LG 지주사 제 포트 안에 들어있는 종목 설명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게 LG 지주사를 지금 편입한 이유는, LG 지주사는 전기전자향뿐만 아니라 LG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부터 3, 4분기 정도까지 실적 개선세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계속 이익을 더해가기는 하나 급한 턴어라운드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다른 타 전기전자의 세트 업체들 또는 부품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단기적인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 모멘텀이라는 게 서서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매수 단가가 얼마라 그랬죠, 조영 씨? 네?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됐었죠? LG 디스플레이가 23,800원입니다. 23,800원이요. 네. 24,000원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4,000원 단가에 지금 편입한 상태에서는 손절매에 대한 고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앞에 제가 일부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21,000원, 이번 주 지난주 사이에 시장이
출렁이면서 만들어놨던 저점들은 다시 이탈되면은 약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고 가도록 하시고 매수가 위쪽까지는 차분히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이상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밑으로 손절선을 21,000원으로 잡아놓으시고 보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쭉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소영 씨 오늘? 네, 오늘 뭐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문자가. 야, 오늘 그러니까 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예. 보유하신 종목군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종목이 있나요 또? 아우, 지금 줄을 서고 있네요. 이거 어쩌면 좋죠? 말씀하시죠. 네. 네, 다음 종목은요.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가는 33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많이 내려갔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5247님이 올려주셨네요. 예. CJ제일제당. 자, CJ제일제당은 제가 차트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차트 하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5월달 고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해서 답 나오는 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8만 원 이하 구간상에서는 하방력이 좀 뛰고 있어요. 2주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강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일단 단기 반등 구간 안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매물대가 위쪽에 이제 첩첩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한 3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호흡을 좀 길게 호흡을 좀 짧게 보고 계시되 이 종목을 그냥 무작정 가져가자라는 관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보시면 패턴이 하나 나왔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기술 패턴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 머리가 있고요. 여기가 왼쪽 어깨, 이쪽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천정형이 나온 거고요. 천정을 형성한 패턴이 나온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7월달 들어서 수급이 꼬이면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상에서 32,000원 정도 목표까지 좀 보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좀 잘라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에서래요, 제가. CJ제일제당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네, 5,820원이에요. 40%입니다. 네, 목표가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단가가 얼마였죠? 단가요? 네. 5,820원입니다. 오늘 소영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많이 바쁘세요, 혼자? 오늘 좀 네. 이상해 보이죠? 네, 왜 이렇게, 네. 지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네, 눈이. 저번에 첫 번째 강의 때는 좀 파이팅 하시고, 예. 두 번째 강의 때는 많이 웃으시더니, 네. 오늘 좀 시크한가요? 좀 오늘은 조금 제가 동생된 표현으로 좀 아닌 것 같지만 좀 어리다고요? 아니요. 그럼요. 어리버리. 네. 스튜피드. 예. 자, 잠깐만요. 얼마라고 했죠? 5,800원이죠. 5,820원이요? 5,820원이요. 자, 전기전자 부품주입니다. 예. 전기전자 부품주 안에서는 세트업체, 전방의 세트업체인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쪽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하이닉스나 LED 만드는 애들 그 안에 이제 설비나 부품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작년 9월 달로부터 이제 계속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수급인데요. 수급표를 보면 지금 기관이 건드리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수급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애들은 현재로서는 기관에 기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IT가 됐든 다른 건설이 됐든 조선이 됐든 코스닥 시장의 뭐 자동차 부품이 됐든 애들이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이 일어나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크로바이텍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애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전기전자 부품 안에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되도록이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져주는 애들, 팔 때 강하게 팔더라도 팔 때 강하게 팔던 종목은 살 때도 강하게 사거든요. 그래서 크로바이텍은 약간 단기적인 매매 상에서 좀 제한해서 매매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5,800원이면
이번 달 초에 고점 잡힐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5,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5,600원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해주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기전자의 부품을 산다라고 한다면. 예. 네. 크로바 하이텍 5,600원 가까이 오면은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을 끝으로 오늘 종목 진단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네, 기다리던 시간,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1부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 종목군들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좀 특별히도 그 시장 중심주들이 아닌 개별주 두 종목입니다. 부강약품과 메디포스트라는 두 종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주 편입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그 암 백신과 관련된 임상 실험과 그리고 중국의 시판 관련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 안에서도 좀 알아주는 제약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기업 내용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좀 기술적으로 풀어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쪽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LG라는 종목을 설명해 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네. 종목이 자 보시면요. 왼쪽부터 보시면 계속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다가 하락을 멈췄죠. 하락을 멈추고 기간 조정을 줍니다. 기간 조정을. 근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 한번 움직임을 보면요. 이렇게 올라와요. 다중바닥 형태의 원형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돌아올라오고 있는 거죠. 패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의 흐름들보다도 중요한 게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거래 없이 흘러내리다가 바닥 구간에선 거래를 더 죽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뉴스나 공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해 준다라고 해도 거래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 시점부터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 번 올라오고 두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계단식 상승이죠. 보통 이런 형태는 기업의 이익이나 이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을 때 주가도 서서히 돌아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한순간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서서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해봤자 10,000원 초반부터 해서 지금 13,000원, 12,000원, 13,000원 근처까지 좀 올라온 시점인데요. 종목 뭐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고 이후에 이제 오늘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도 매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2010년도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이쪽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바닥 밴드입니다. 바닥 밴드. 수평선 두 개가 있잖아요. 수평선 두 개가 있는데 11,500원부터 12,500원이에요. 11,500원부터 12,500원인데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넘어갔죠. 12,500원이. 주가 밴드가 지금 위쪽으로 상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저항은 항상 그렇습니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고요. 넘어가서 지지 확인도 좀 해주다가 상승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급등 형태가 아니라 원형 바닥 형태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돌아 나간다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듯이 12,500원 정도 이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종목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 거래량 바닥 이후에 최근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제 저항을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도록 하시고, 하반기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암 백신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눈여겨서 보도록 하십시오. 잡주 아닙니다. 부실주 아닙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 시간대 이제 새로 이제 오늘 편입을 한 종목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에요. 딱 봐도 시장하고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애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이 종고점 이쪽에서 한번 잡아놓고요.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잡아놓고 올해 1월 달에 잡아놓고 이 종고점 만들어 놓고 가격 조정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주고 있잖아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오늘 오전 1부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4일 전에 만들어놨던 거래량이요. 네. 이전에 대시세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직접적으로 종목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망세를 취했다라는 것도, 이 시점에서 관망세를 취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3일 동안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저가 수급이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얘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요.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상당히 좀 빠른 시세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파미셀도 그렇고 메디포스트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3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숨고르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종가가 96,8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95,000원 정도 내외 수준에서 한번 잡아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종목 말 그대로 빵 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상에서는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가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 종목군들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1-20%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이오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표가를 좀 크게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매 차원에서, 투자보다는 매매 차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부강약품하고 메디포스트 어떻게 보면 제대열 주기세포 관련주하고 앞에서 이제 백신, 신약 관련 제약업종의 종목군하고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한 업종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두 종목이 개별주라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도 강하게 양봉을 주면서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해도 얘네들은 숨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강하게 오르는 상태에서 얘네들 안 오른다라고 해서 종목을 잘못 집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루 이틀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오진 마시되 매수하고는 좀 급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났나요? 아닙니다. 네.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네요. 메디포스트와 부강약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장 대응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우리 대응을 해야 될지, 내일장 대응 전략 좀 간략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일부 시간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부 시간대도 그렇고 지금 이부 시간대도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장 차트 꺼내놓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5월달 이후에 우리 시장 5월달부터 이제 5월 조정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 시장이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현황권부터 가격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5월, 6월, 7월달까지 해서 1,800포인트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내리고 있는 시장도 아니고 오르고 있는 시장도 아닙니다. 우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횡보를. 제한된 가격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어제 개파락 이후에 밑꼬리 달리고 음봉 나왔고요.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보다도 이러한 움직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전에 보시면 1800포인트 확인했고요. 여기도 확인을 했고 여기도 확인을 했어요. 이쪽도 확인을 하고 어제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의 추이가 감소하던 거래량이 보세요. 이날이죠. 저점 지키고 나서 다음 날에 숨고르기 한번 주는데 거래가 팍 줄어버려요. 팍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잖아요. 더 실리고 있잖아요. 방향성의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이라는 것을 아주 탄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인데, 자, 가격의 변동과 거래량을 봐도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시장인데, 패턴의 형태로 봐도 시장이 지금 응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수렴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를 우리 제가 이제 소영 씨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네. 4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3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삼각 수렴 형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삼각형하고요. 네. 상승 삼각형하고 대칭 삼각형입니다. 네. 시세라는 게 이 파동 안에서 진폭이 커졌던 것이 줄어들면서 어느 한 응축점으로 다다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이고, 이쪽은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죠. 네. 반면에 고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반면에 저점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의 대칭 삼각형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집니다. 진폭이 이렇게 줄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 패턴이 이제 삼각수렴 형태 패턴이 3개인데, 네. 중요한 것은 진폭이 줄어가면서 어느 한 응축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응축점을 지나가면서 거래 수급과 동시에 방향성이 세게 나옵니다. 네. 세게. 근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확대해 놓으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약 5월달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요. 저점 한번 만들어 놓더니 진폭이 이렇게 한번 나오죠. 다시 내려옵니다. 또 진폭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맞았죠? 그리고 어제 개파락 주고 오늘 양봉 주고요. 응축점이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시장을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놨던 저점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놨던 저점. 이 저점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의 시장에서 개파락을 준 다음에 양봉을 바로 쳐서 올리면서 회복을 하면 몰라도 저점을 이탈함과 동시에 음봉으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방향성이 밑으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응축점인 가운데서 여기도 지금 이탈이 한번 보이죠? 이건 이탈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하루 이틀 사이에 변수에 의해서 내려왔다 금방 올라오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사이에 이번 주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 추세가 깨져버리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급이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명분, 중국 경제회의하고 다음 주 FOMC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 요즘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온라인 방송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서 이제 온라인 방송 다시 하고요. 리치맵 사이트에서. 그리고 안내해 주실 게 뭐 있나요, 오늘? 네, 하실 거 있으면 고정현 전문가가 하실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에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게요. 스케줄 잡아놓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듯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퀴즈 이벤트가 있는데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상품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퀴즈 고정현 전문가님이 한번 내주시죠.
퀴즈요. 네, 네. 제가 일부에서 했었는데 네. 그 파생 상품의 일종인 지수와 역방형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의 일종인 ETF입니다. 1번이 코덱스 인버스고요. 2번이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3번이 코덱스 200, 4번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네. 힌트 있나요? 힌트? 힌트요. 네. 저는 항상 1이 좋더라고요. 1에 미쳐서 살고 계시죠? 그죠? 네. 역시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맥 검색하셔서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식시어 스트라이크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요, 이성대 전문가와 박준남 전문가의 시장과 종목을 보는 노하우가 공개되니까요,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